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성격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이용되곤 합니다. 학벌, 재산, 외모 등등의 기준이 또 있습니다만 그건 차별이나 계급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성격으로 그 사람을 묘사합니다. 성격이 그의 전부일까요? 성격을 제어하는 의지가 실제 그 사람의 본질 아닐까요? 성격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 것이라면 의지는 무의식 중에 형성되면서 또한 능동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상대에 대한 편견일 뿐입니다. 내 자신을 성찰할 때도 성격과 의지를 동시에 봐야 균형을 잡게 됩니다. 혹시 어제 심리 테스트를 하고 기분 상하셨다면 참고사항으로 미뤄두셔도 좋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좀 독특한 분을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요. 작가라고 하기엔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또 작가라고 하기엔 왠지 너무 젊은, 그리고 또 작가라고 하기엔 이건 제 편견이겠습니다만 지나치게 미모가 출중한 김연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김연경입니다. 예, 제가 지금 책을 들고 있는데 실용심리학 소설 어느 별에서 왔니? 이런 책입니다. 네. 간단하게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실용심리학 소설이라는 장르가 제가 지구에서 최초로 만들었다고 자부를 하는 장르인데요. 다른 별에서 갖고 오셨나 보죠? 제가 다른 별에서 왔습니다. 네, 이 심리학 이론 중에 성격 분류 이론으로 애니어그램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예. 네, 그 이론을 제가 이제 굉장히 꽂혀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이 애니어그램 이론이 다른 성격 분류 이론에 비해서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굉장히 유용하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좀 하면 좋겠는데 공부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이론서를 읽는 것만으로는 좀 실용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쉽게 배울 수 있을까 하다가 또 제가 직업이 소설가잖아요. 소설을 읽으면서 좀 생생하게 살아있는 캐릭터로 이 이론을 배울 수 있는 소설을 쓰면 어떨까 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설과 애니어그램의 이론이 적당히 이렇게 녹아져 있는. 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끝에 가면은 어느새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네. 전문가까지야 안 되겠지만. 네, 네. 눈을 떠서 심지어는 상대방을 보면 유형 분석이 살짝 가능하기도 할까요? 네, 살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그전에는 당황하기만 하고 아니 얘는 왜 이럴까 하고 집에 가서 고민만 했는데 이 소설책을 보고 나면 이 친구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이유가 있겠구나. 내일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대응도 가능하겠네요. 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다는 독자분들의 감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은 어느 별에서 왔니지만 어찌 보면 연애 전략서도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만 해도 그렇고.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건 악용되는 게 아니라 잘 이용되는 거죠? 그럼요. 연애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책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가족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등장인물 나영수, 나영면에서 엄마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아울러서 가족 관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그럴까요? 네, 제가 이제 주변에서 봐도 사실 가족과의 관계를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가장 가깝지만 또 가족이 제가 선택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또 가족 소설을 전부터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가족 소설로 한번 엮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제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내가 첫사랑에 실패 안 했어도 뭐 너 같은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어른들이 흔히 이제 조금 나이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 할 때 거기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멘트 혹시 알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하시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네. 좀 이렇게 이제 나이 어린 사람을 네. 함부로 대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네. 야 임마, 내가 첫사랑에 실패 안 했어도 너 같은 아들이 있다. 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첫사랑이 어떻게 해서 실패하게 되셨냐고 여쭤볼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는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데 실패만 안 했어도 지금 이러지 않다. 약간 상처가 되는 말이 아닐까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들으실 이 방송 듣지는 네. 않으니까요. 저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알고 싶다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선의의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는 게 그 인간관계에 가장 그 인간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을 쓰시면서 네. 쓰시고 나서 네. 이제 서점가에 나와 있는데 네. 부작용 같은 거 혹시 없어요? 본인이 저자로서 느끼는 부작용. 이 책을 출판하고 나서의 부작용이요? 예. 내가 사람을 자꾸 너무 분류하려 든다든지 네. 뭐 그런 거.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애니어그램이라는 예. 이론이 제가 이 이론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애니어그램 이론은 성격을 분류를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성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사실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게 다른 이론들이랑 다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론을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질을 타고 나서 이런 성격을 키웠지만 이 성격에서 자유로워질 때 내가 오히려 그런 본질적인 어떤 나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사람을 성급하게 분류해서 편견을 갖고 보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저는 아는데 이제 대충 애니어그램을 아시는 분들이 다짜고짜 저한테 선무당들이 그렇게 많이 하겠죠. 네. 저한테 나 몇 번인 것 같아. 뭐 주변 사람들 몇 번인 것 같아. 얘는 이래서 나랑 안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애니어그램을 좀 오용하는 그런 질문을 할 옛날에 때 제가 혈액형 갖고 그렇게 했듯이. 네. 그럴 때 좀 곤란함을 느껴요. 그렇겠네요. 조금 이렇게 이제 몇 번 해보고 네. 그 뭐라 그럴까 그 단계별 특징들을 좀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본 사람들일수록 그 중에 한 문장을 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뭐 네.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고는 네. 좀 심한 말이겠지만 네, 네.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본인은 그렇지는 않다. 네, 제가 이 소설을 굳이 소설로 쓰려고 했던 이유가 이 소설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친구가 주인공 관찰자 시점인데 주인공이 식구들을 이해하고 싶어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해서 그거에 입각해서 이제 식구들을 분석하는 내용인데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어린고 순수한 친구인데 나중에 가면은 이게 성격을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이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거를 그 식구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깨닫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그거를 정말 강조하고 싶어서 소설을 굳이 썼거든요. 이론서만 보면은 그런 내용은 사실 재미가 없으니까 막 그렇겠죠. 넘어가요. 예, 예. 1번은 뭐고 2번은 뭐지? 이런 거에 집중적으로 보고 뒤에 내용은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안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이제 아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굳이 소설을 썼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에 대한 편견만 쌓아가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제대로 이용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네.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관계. 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고 이게 어떤 문제였는지 문제의 본질을 안다면 해결은 뭐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해결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앞에서는 제가 연애 전략서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당연히 좋고 네. 한편으로는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네. 뭐라 그럴까요? 지금 막 결혼을 했는데 시댁과 갈등을 겪고 있는 네. 새색 씨 네. 아니면 장모님이 영 불편한 사위
네. 이런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의 성격을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님이 나를 며느리를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이분이랑 나랑 어떤 면에서 성격이 안 맞는다. 실제로 시어머니랑 며느리지만 성격이 맞아서 되게 잘 지내는 친구들도 저는 많이 봐요. 근데 어떤 한쪽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비상식적인 사람은 아닌데 미묘하게 성격이 안 맞고 서로 코드가 안 맞아서 쓸데없는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저 사람이 나랑 어떻게 다른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혼 26년 차예요. 네. 근데 그 고부 관계는 네. 모든 이론을 넘어서는 심오한 거예요. 그런 것 같기는 같더라고요. 친구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철학자건 어느 심리학자건 절대 분류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관계가 고부 관계예요. 네, 그렇구나. 네.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요. 우주보다 더 심오해요. 내가 옆에서 보면서 저는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네.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 관계는 세상에 어느 철학자도 저거는 규정할 수 없고 풀 수 없다. 약간 그거는 한국식 가족 관계나 가족 구조의 문제가 네.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나는 미국의 장모 관계나 관심 없어요. 네. 지금 내가 사는 게 문제인데 유럽의 장모와 사이의 관계라든가 뭐 그쪽은 그게 문제라고 네. 보통 그래요. 우리는 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문제인데 외국은 네. 사위와 장모의 문제가 많다고 네. 늘 그래요. 근데 사례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건 난 관심 없고 네. 우리가 과연 그래서 며느리들한테도 이걸 좀 유심히 읽어보면 네. 모든 걸 떠나서 제 생각에는 본인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가장 큰 거. 왜냐하면 이유 모르는 고통이 사실 제일 힘들잖아요. 네. 이유나 의미를 알면 고통도 참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사실 저도 경험을 했지만 이거를 보니까 제가 연애가 왜 안 풀렸는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이거 보니까 전에 저를 좋아했던 친구들과 제가 좋아했던 친구들이 거의 유형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스타일이랑 엮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어떤 면을 좋아해서 그 사람을 좋아했는데 사실 그 면 때문에 다시 싫어지잖아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게 문제였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는데 물론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굉장히 그동안의 고통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만. 굉장히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이것 때문에 좋았는데 이것 때문에 싫어진다. 네. 같은 것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의 성격적인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게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너무 많은 걸 걸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 생각을 해보면 네. 그것 때문에 좋았는데 어느 날 그게 싫은 거야. 정말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좋았더라도 시작은 그렇게 했어도 빨리 나머지 것들을 보고 나하고 이렇게 코드를 맞춰 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잘 지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이것 때문에 좋아서라는 그게가 전체의 일부가 딱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발전을 못 시킨 사람들은 여전히 그거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좋았는데 그거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싫어가 돼버려요. 아니면 말고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이 무슨 약장사처럼 이게 만병통치약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마음에 대한 거니까 그렇죠? 제목이 부제가 실용 심리학 소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용 정말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소설을 읽고 적용해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바로 우리한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실용이라는 말이 맞고 또 애니어그램이라는 일종의 심리 분석이잖아요. 네. 그 심리학이라는 말이 맞고 또 가족 관계에 대한 서사가 이렇게 이제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엮여져 있겠죠. 네. 그런 게 들어있으니까 또 소설이란 말도 맞고 네. 다 합치면 만병통치가 맞죠.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문학이나 심리학이나 둘 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한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목적은 문학이나 심리학이나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인간이죠. 그렇죠. 인간을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모든 게 시작된 거니까 장르로 보면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조금 설명을 더 해주세요. 애니어그램은 뭐냐?
애니어그램은 기본적으로 인간 성격 유형을 9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예. 그 9가지라는 것이 크게는 3가지예요. 크게는 3가지라고 해서 이제 인간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이냐 해서 첫 번째는 본능,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이성. 이렇게 3가지 큰 힘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3 곱하기 3으로 해서 9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성형, 감정형, 본능형 이 3가지로만 분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3가지로 분류한 책도 사실 많이 나와 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한 게 애니어그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네, 이게 테스트지도 있긴 한데 공인 테스트지는 사실 없어요.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저작권이 따로 없는 이론이라서요.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봤지만 테스트지는 잘 맞지가 않아요. 그냥 이론을 이렇게 깊이 공부를 하고 직관적으로 보는 게 가장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테스트지는 현상적인 거고 자기가 자기를 테스트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게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네. 이렇게 테스트지에 찍을 때 실제 내 현상을 찍어야 되는데 네. 내가 원하는 방향의 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 놓고서는 물론 이제 그걸 방지하려고 같은 질문이지만 질문의 유형이나 보기의 유형을 바꿔서 반복 질문을 하긴 해요. 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저 뒤에서 또 했는데 다른 답을 내면 이제 그걸 뭐 오차 처리를 하든가 뭐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심리 테스트가 네. 이제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네.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찍으면서 그거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나에게도 또 이런 욕망이 있구나. 네. 지금 내가 이렇다는 걸 여기다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랬으면 좋겠다는 걸 체크하진 않았을까. 이 순간에도 진짜 나하고 내가 원하는 나를 내가 지금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런 고민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오해를 줄이고 싶어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소설을 쓴 거죠. 소설로 보면은 이제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잖아요.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파악을 하니까 그러면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담도 덜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관찰자 시점에서 이렇게 네. 저 가족이 하고 있는 걸 보고 네. 있으면 나는 조금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읽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그냥 재밌고 가볍고 따뜻한 가족 이야기예요. 예. 사실은 이 책이 그 작은 아씨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네. 그 소설 아시죠? 네. 그 소설의 오마주예요. 제가 그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의 덕후라고 할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내 남매가 나오고 거기는 내 자매거든요. 원래 작은 아씨들은. 그리고 이제 같이 사는 하녀가 있어요. 흑인 하녀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은 여기서는 같이 사는 삼촌, 얹혀 사는 삼촌. 그리고 옆집에 그 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기서는 형의 여자친구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매칭을 해서 오마주식으로 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작은 아씨들처럼 따뜻하고 교훈적이고 재미있고 그런 오래 읽힐 수 있는 소설로 남기를 바라면서 네, 작가로서 그 존경하는 작품에 오마주를 쓴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거든요. 가장 그래서 예. 정말 이 책을 제가 옛날부터 한번 써보고 싶다. 작은 아씨들 오마주를 그랬는데 이 책을 써서 또 실용심리학 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입혀서 내보여서 이제 독자분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지금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여기 뒤에 추천사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한국에도 알랭드 보통 같은 작가가 나타났다. 신인 작가 김현경이 심리학 이론서와 소설의 융합이라는 발칙한 시도를 놀랄 만큼 멋지게 해냈다. 심리학과 문학의 목표는 공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라는 새삼스러운 사실을 되새겨보게 한다. 재미와 지식, 교훈이라는 3마리 토끼를 한 방에 잡은 이 책이야말로 침체된 한국 소설계의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한차연 소설가하고 친합니까? 네, 저희 사장님이 친하십니다. 너무 과분하게 좋게 써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한차연이 책이 나올 때가 됐는데. 네, 조만간 나온다고. 그래서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출판 기념회 오라고 쪽지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가려고 했었으나 일정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할게요. 한차연 소설가가 만만한 친구가 아닌데 이렇게 썼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뭐 한채연 소설가랑 막 친하고 잘하는 사이는 아닌데 네. 제가 아는 한 한채연 소설가 이렇게 말을 주례사를 함부로 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그런 친구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서 언제 한번 만나면 네. 책을 뭐 전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책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한 450여 페이지가 되는 책인데 안에를 펼치시면 활자들도 크고 중간중간에 또 그 애니어그램에 대한 유형들 그런 것이 무슨 노트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서처럼 아 이런 게 이런 거구나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한 장만 넘기면 다시 또 이제 시트콤이 진행이 소설이 또 되는 나오죠. 거죠.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파트 중에 간략하게 하나 소개해 줄 만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이 여기 있는 얘기들 중에. 여기 보면은 예.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족들이 여름 휴가를 가는데 네. 거기 삼촌이 여기서 이제 얹혀 사는 삼촌이 노총각 삼촌이 나와요. 추리닝 입는 삼촌인가요? 네, 그렇죠. 추리닝 입고 아빠는 왜 장가 안 가냐, 빨리 돈 벌어서 장가 가라 구박하는데 항상 웃는 얼굴로 조카들 사랑하면서 조카들과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는 굉장히 태평한 그 애물단지 같은 삼촌이 있어요. 근데 이 삼촌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술에 만취해서 정말 아빠한테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구박해왔던 자기 형이죠. 그러니까 형한테 막 미친놈처럼 화를 내는, 예, 정말 조카들이 그거를 보고, 아, 우리 삼촌이 저런 모습을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해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근데 그게 9번 유형의 특징인데, 9번 유형이 분노를 항상 무시하고,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무시하고, 모두하고 그냥 좋게 지내려는 그런 평화주의자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유형이거든요. 자기 9번 분노를 유형이. 무시한다. 네. 분노를 억누르고 무시하는 그런. 그러니까 억누르는 거죠. 네. 감추고 있거나. 네. 예, 예. 그냥 자기도 자기가 화났다는 거를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 아, 몰라요? 예. 이렇게 억압하는 거는 1번 유형인데 1번은 이제 아빠가 1번 유형이고 이제 9번은 무시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런 분들이 주변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9번 유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답답하고 어디 가면 되게 좋은 사람인데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쌓였다가 한 번 폭발하면은 굉장히 크게 폭발하고 술 먹고 개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상시는 순한데. 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형적인 이제 이런 행동 양식이에요. 이렇게 몇 년씩 쌓아뒀다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도 몰랐는데 자기도 몰라요. 네, 여기서. 그러고서는 화를 내고서는 모두 충격을 받았는데 정작 자기는 다음날 아침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만 몰라.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9번 유형의 이제 특징적인 행동 양식을 보여준. 감정 조절 밸브가 고장난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고장이 났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가장 익숙한 행동 양식인 거예요. 갈등을 싫어해요. 자기하고도 갈등하기 싫은 거예요. 고민이 싫어서 모든 피하기만 하다가. 예, 회피죠. 대표적인. 회피하면서 회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니까 스트레스는 쌓여 있나 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잠을 많이 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자기도 모르게 쌓여 있으니까 잠이 많아요. 이상하게 피곤하다고. 우울증이 와도 뭐. 네, 잠을 많이 자잖아요. 이제 만성 피로도 오고. 네. 그런 비슷한.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폭발하면 사람들 깜짝 놀래키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가족이 나름 평화로웠던 작은 갈등이 있지만 이 가족이 이제 가족사에 숨겨진 어떤 비밀이 이 삼촌의 이제 술 먹고 개가 되어 내뱉은 말에서부터 그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솟아오르면서 이제 좀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죠. 출생의 비밀이나 기억상실증은 안 나오나요? 네, 아쉽게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건전한 소설을 제가 지향했기 때문에. 갈등. 자기와의 갈등조차도 회피하다가 터지는 유형. 네. 9번 유형이다. 그럼 그 9번 유형을 좀 안정시키려면 뭐가 좋을까요? 9번 유형 같은 경우가 이제 저처럼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랑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요, 친구로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가족이거나 연인일 때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보니까 9번 유형은 이제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주면,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심지어 9번 남편이랑 사는데, 9번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싸우다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말을 한대요. 네. 남편 지금 화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남편이 내가 왜 화났을까요? 이러고 물어본대요. 도리어 제 친구한테, 와이프한테. 그럼 와이프가 심각하다. 네, 이래서 화난 것 같아라고 말하면 잘 생각해보고 다음 날쯤에 자기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9번 유형은 정말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까지 훈련하려면 엄청난 사랑과 인내가 필요한데 저는 그 친구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 자기도 유형인데요. 모르는. 네. 2번 유형인데요, 제 친구는. 그래서, 저런 무한한 사랑으로 남편을 정말 길들였구나 해서 저는 존경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친구를. 그걸 듣고 시집 가고 싶었나요? 아니면 그냥 저러느니 혼자 살겠다 이랬나요? 혼자 살겠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저와 같은 5번 유형의 특징입니다. 제가 좀 눈치가 있죠, 질문이. 네,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 날카로운 책을 질문. 통해서 뭔가 달라질 것도 있을 거고. 네. 여러분들도 또 어느 별에서 왔니? 우린 다 각자 다른 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봐선 그래요. 지구의 모든 인류가 각자 다른 별에서 왔어요. 네. 그래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남과 다르다고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 혼자 머리 붙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용 심리학 소설 어느 별에서 왔니 읽어보시면 가족관계, 연애에도 다 두루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김연경 씨 모시고 좋은 얘기, 좋은 책 소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족처럼 견고한 울타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이 때론 유리감옥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로 또 같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존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란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 존재 간의 거리를 저는 성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랑으로 좁혀지기는 해도 하나로 융화되지는 않습니다. 외려 멀어지면 행복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이런 질문은 개개인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 됩니다. 가족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다름을 인정하고 가벼운 호기심으로 대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도가 지나치면 불쾌하지만 서로 다를 뿐이라는 그런 호기심이 때론 사랑과 신뢰로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원심불리게 놓고 돌리면요. 분명히 호기심도 발견될 겁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